미군 철수에 대처하는 방법. 박정희 대통령은 내게 미군 철수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의견을 물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가감없이 말했다. 카카, 일단 이우락 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풍수지리상 서울 장안의 땅은 하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의 천토입니다. 개천에 흐르는 물이 보이면 전쟁이 나고 경제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하께서 1967년 청계천을 덮어 고가도로로 만들었기에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켜감 유록을 쓴 남사고가 예언한 바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무자, 기축, 경인, 10여 년에 한반도에 화학대전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풍수의 대가들도 청계천을 덮지 않으면 전쟁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네. 그래서 교통 문제도 없고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청계천을 덮었지. 정말 잘하셨습니다. 강남의 땅과 강북의 땅은 다릅니다. 강남의 땅은 흙을 부어 메운 말 그대로 사람이 만든 인토이며 떠있는 땅인 부토입니다. 그러한 땅에는 개천을 파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강북의 천토에는 절대로 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얼굴에 핏줄이 노출된 것처럼 나라에 전쟁과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청계천을 덮었으니 전쟁도 나지 않았고 나라 경제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청계천을 손보고 나서 북한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지. 청계천 고가도로가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이 되지 않았는가?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의 상징물로 고가도로를 과시하듯 우리도 청계 고가와 3일 고가도로가 있으니 다행이야. 맞습니다. 한강은 외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물이므로 좋은 것이며 청계천은 서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물입니다. 각각 입수와 출수이지요. 그래서 개천이 눈에 띄지 않게 덮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네. 청계천과 이우락이 무슨 상관인가? 각하가 청계천을 덮고 나서부터 미군 완전 철수가 중지됐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여전히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이때 이후락을 북한으로 보내면 많은 국민이 경제활동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자연히 쿠데타 위험도 줄어들지요. 이처럼 나라 상황이 나아지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국가들의 투자 지원도 역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옳은 말이네. 그럼 시기는 언제가 좋겠는가? 미군 철수가 크게 이뤄진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곧 2만 명 정도 철수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때 북쪽의 남북회담을 제의하십시오. 우리 선조들도 전쟁 중에 밀사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남북회담은 민심의 동요를 막을 방법입니다. 나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을 고안을 했다. 박 대통령도 내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이우락 정보부장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 선생을 납치한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1972년 5월 20일 청산가루를 소지한 이우락 정보부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글을 보내야 한다고 건의한 지 몇 개월이 지난 뒤였다. 한반도의 주변국들은 우리와 북한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중국은 만주 조선족과 한민족 공동체가 형성되어 중국 내란으로 이어질 것을, 소련은 동시베리아 고려인들이 독립을 주장하게 될 것을 걱정했다. 일본은 통일 이후 우리가 강대국이 될 것을 우려했고 미국은 거대한 군수품 처리 시장을 잃을까봐 남북의 접촉을 반대했다. 미군 철수를 중지하기 위한 역전략, 그것이 바로 남북 비밀 접촉의 진이었다. 결국 1972년 5월 29일 북한의 박성철 부수상 일행이 4박 5일 일정으로 극비리의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과 30분간 회담을 했다. 그리고 2개월 뒤인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뒤를 이어 10월 17일 유신 특별선언이 공표됐고 11월 17일 국민투표에서 91.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같은 해 11월 30일 남북조절위원회가 탄생하고 12월 23일에는 유신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이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73년 7월에는 제7차 남북회담 본회담이 개최돼 순수 이산가족 찾기로 진전되었다. 자네 김대중 선생 납치 사건을 알고 있나? 예, 각하. 지금 하비부 미국 대사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나를 의심하고 있어. 김정련 비서실장에게 알아보라고 했더니 이우락 정보부장과 박종규 경호실장 그리고 제1거류민단장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대. 나한테 누가 거짓말을 하겠나? 우리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어. 카카, 이우락 정보부장이 김대중 선생이 묵었던 일본 호텔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납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외신 보도는 나를 겨냥하고 있네. 보통 일이 아니야. 국민은 유신 헌법 하에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를 의도적으로 납치한 것으로 보지 않겠나?
납치범들은 분명히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카카를 장기 집권을 위한 야당 총재를 납치한 악랄한 독재자로 만든 뒤 암살하려고 하는 미국의 공작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만약에 김대중이 죽었다면 어떡하나? 자네가 지난번에 김대중 후보가 74세가 넘어서 꼭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건가? 그렇습니다, 카카. 김대중 선생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납치됐을 뿐입니다. 배후에는 미국과 이후락 정보부장의 협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삼선 개헌과 유신 이후로 장관들과 정보부장이 카카보다 미국 대사와 CIA의 눈치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김대중 선생의 자작극이라고 말하기도 하네. 그것은 억측입니다.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선생은 이제 40을 넘긴 순수함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소인배의 행동으로 대권을 노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김대중 선생은 머지않아 한국으로 올 겁니다. 다만 카카는 철저한 공개 수사를 일본에 천명하고 사과 사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납치를 주도했든 이 사건이 카카를 제거하려고 하는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네 말처럼 삼선 개헌 이후 대연과 화재로 200여 명이 죽는 등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네. 이것이 유신 개헌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저는 사서삼경과 대장경, 성경 등 전 세계 53개 종교 경전을 다 배웠는데 경전들의 공통점이 바로 불가입성의 법칙입니다. 즉 병에다 물을 넣으면 들어간 물만큼 공기는 나와야 한다는 법칙이지요. 성경 말씀 중 예수가 최초로 설교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팔복이 나온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마지막 설교를 다루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팔사를 말합니다. 팔복이 오면 팔사는 당연히 없어지며 팔사가 오면 역으로 팔복이 사라집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몸에 성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악령이 나가고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선한 마음은 떠난다고 말합니다. 팔복과 팔사란 무엇인가? 저는 팔복과 팔사를 한문으로 번역해 외웠습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는 뜻의 영빈천국으로 시작해 애통위로, 온유지역, 의갈다식, 긍휼궁율, 심절천견, 화평전차, 의핍천국이 있습니다. 팔사는 공포사망, 불신사망, 흉악사망, 살인사망, 음행사망, 주술사망, 우상사망, 허위사망이 있습니다. 팔사 중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팔복이 나가고 맙니다. 지금의 형세도 팔복과 팔사의 관계와 같습니다. 국가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이뤄지지만 김대중 선생의 납치 등 나라의 크고 작은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카카 또한 건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얼굴이 그늘졌다. 실로 나라의 상황이 안팎으로 불길한 일투성이었다. 김대중 선생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기에 돌아온다. 수심이 가득한 박정희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모처럼 주역의 비결을 이야기했다. 카카, 김대중 선생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카카처럼 하늘로부터 소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지요. 몸은 부모에게서 받았지만 그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준 특수한 소명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인간, 사람, 뭐가 다른가? 사람은 하늘의 심부름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카카가 장교 시절 친북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하늘이 카카를 간단히 살려낸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카카 역시 하늘에서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이 확실하던 신익희 선생이 당선을 이틀 앞두고 급사하셨고 조병옥 박사도 대통령 당선 2달을 앞두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당선되셨으면 4.19도 5.16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생명은 태, 란, 화, 습이라는 4가지 형태로 태어나 신, 영, 혼, 백, 귀라는 5가지를 만납니다. 동물은 이 중 백을, 인간은 혼과 백을, 사람은 영과 혼을 가지게 됩니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사람이 되어갈 때 그의 믿음을 하늘이 인정한다면 영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받는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는다 혹은 성불을 했다고 합니다. 혼백으로 된 인간이 영혼을 갖춘 사람이 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태어나면 누구나 혼백이 있으니 인간이지만 인간은 사실 짐승과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의 한문 뜻 그대로 4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효, 부부에 대한 애, 자식에 대한 교가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완만히 갖추어야 비로소 인간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 의해 태어나기만 하면 인간이지만 자기 자신이 피나는 노력을 해야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굳건한 정신력이 필요하겠군. 그렇습니다. 사람이 놀랄 때 머리카락이 삐쭉 서는 것은 결국 정신의 작용이 머리카락까지 변화시킨다는 증거입니다. 머리카락은 피부에서 태어난 자식이고 피부의 어머니는 살, 살의 어머니는 뼈, 뼈의 어머니는 피, 피의 어머니는 마음, 마음의 어머니는 정신, 정신의 어머니는 영혼, 영혼의 어머니는 빛, 빛의 어머니는 소리, 소리의 어머니는 신입니다. 기독교 성서에서는 신의 음성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지 않나? 그렇지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99세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람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명령합니다. 열국의 왕이 되려면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아내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라고 했고 그 이듬해 그들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자네가 소리의 어머니는 신이라고 했지? 예, 이는 과학적으로도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소리 하나가 머리카락에 전달되는데 10단계가 필요하지만 시간은 0.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전화를 받은 부모는 그 순간 얼굴빛이 창백해지지 않습니까? 백존화되는 몸의 모든 세포가 순간 소리에 반응하여 색깔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욕을 하는 사람의 얼굴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을 할 때 먼저 자신의 귀에 의해 세포 전체 DNA까지 그 욕설이 전달되기 때문에 얼굴빛이 순간 나빠지게 됩니다. 자네 이야기는 늘 유익해. 그래서 김대중 선생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인가? 반드시 며칠 안으로 꼭 살아 돌아옵니다. 닷새 후인 8월 13일 김대중 선생이 동교동 집 부근에서 밤 10시 20분에 풀려나 무사히 귀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약 2개월 후인 10월 26일 김대중 선생은 기자회견을 요청해 자신의 행동이 국가에 누를 끼친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본인 때문에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가 중단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 표명이었다. 그것으로 납치 사건은 표면적으로 종결되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납치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됐다. 때문에 도덕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유신 정부를 비방하는 국내외 여론은 날로 악화되어 갔다. 김대중 선생 납치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신호탄. 김대중 선생이 돌아온 지 2개월이 지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1973년 11월 5일 월요일이었다. 대통령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자네 말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어. 자네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이 나라를 이끌 능력이 있네. 그렇게 큰 사건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거든. 어떻게 그런 선견지명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떤 수사기관도 자네 예측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 카카,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선생 납치 사건이 하나의 신호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즉, 어떤 일의 징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옛말에 담장 넘어 뿔이 보이면 소가 있는 것을 알라고 했고 굴뚝 연기가 곱게 올라가면 아침, 아래로 퍼지면 저녁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떤 세력의 큰 일을 벌이기 위한 명분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카카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계획의 일부이자 시작일 뿐입니다. 먼저 카카를 독재를 위한 야당의 지도자를 납치하는 죽어마땅한 사람으로 만들고 언젠가 카카를 제거하려는 것 같습니다. 나를 제거한다고? 그렇습니다. 이유락 실장이 김대중 선생을 납치했다면 호텔에서 소리 없이 죽이지 왜 일본 영해로 내려가 바다 위에서 미국 헬기에 추격을 받겠습니까?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바보입니까? 또 중앙정보부가 있다면 어떻게 6분 만에 미국 헬기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김대중 선생은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카카를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필시 국민들이 오해할 것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내가 김대중 선생의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해 납치했다고 말이지. 예, 미국이 선수를 쳐서 카카를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 정권 교체를 시도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만 한국의 어떤 고위공직자가 카카와 미국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태가 위험할 때를 대비해 망명을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후락의 행동에 아주 문제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 안 그래도 12월 3일부로 이 후락 대신 신직수를 정보부장 자리에 앉히고 김종필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며 10개 부처 장관을 경질하기로 했네. 정보 하나 파악 못하며 월급을 받던 정보요원들은 내가 모두 바꾸도록 지시했어. 잘하셨습니다. 일본 호텔에 있던 김대중 선생이 없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하겠나? 바로 이우락 실장과 나야. 나라고 감시하고 연금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아나? 그 사람들 다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지. 그래서 철저히 지키겠는데
미국 놈들 하는 짓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누명을 뒤집어 쓰게 만들다니. 이후락은 카카께 뭐라고 했습니까? 김대중 선생이 납치된 그날도 정보부 요원들이 호텔 주변에서 선생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하네. 그런데 선생이 감쪽같이 없어졌고 행적을 수소문하기 위해 호텔 측에 문의했다가 결국 일본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고 했어. 결국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선생을 납치했다는 보도가 최초로 나오게 되었지요. 그렇지, 저게 이후락이 내게 변명한 내용이네. 누가 믿어주겠나? 그러고 보니 내가 좀 성급했던 것 같기도 해. 이 사건은 훗날 내가 예측한 대로 흘러갔다. 김대중 선생이 납치된 지 1년하고 7일이 되는 날인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박 대통령을 향해 쏜 총에 유경수 여사가 피살된 것이다. 결국 김대중 선생의 납치는 박 대통령을 향한 저격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여성을 우대하는 나라가 잘 사는 이유. 당시 걱정스러웠던 나는 거듭 박 대통령에게 신변의 안전을 강조했다. 카카, 김정련 비서실장을 오래 데리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이름 가운데 발을 정자와 카카의 가운데 정자를 합치면 10획이 됩니다. 이건 생명의 계승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머니의 피를 10말 먹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10말 먹고 10달간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늘이 항상 보면서 은혜를 잊지 말라고 10손가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늘 유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자네의 사람 보는 눈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네. 세 사람의 비서실장 후보 가운데서 김정련 실장을 고집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김 비서실장의 거북이상도 각하의 청룡상과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김 실장 이야기를 하나?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었어야 할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으로 장수하는 것 또한 운명을 바꾼 것이지요. 주역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역이 없다면 우주선도 항공모함도 힘을 잃습니다. 정보화 시대가 오고 생명공학과 문화산업의 시대를 맞이하면 전 세계가 동양학에 비로소 심취할 것입니다. 중국의 측천무후가 일개 평민의 딸로 50년간 권세를 누린 여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관상을 잘 본 덕분이라고 들었네. 남성들이 판치는 유교 문화권에서 여자가 황제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나폴레옹이나 칭기즈칸보다도 더 무서운 인물이야. 그런데 요즘 자네가 관상을 보는 것을 보면 세계의 역사와 미래의 일, 사람의 마음까지 다 알고 있는 것 같네.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 내가 술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좀... 카카, 남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3개의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술주와 발글명, 나의 생입니다. 먼저 술주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물수변 옆에 닭 유자가 붙어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닭이 물을 먹듯이 조금씩 먹어야 하고 먹는 시간은 유시가 되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 벼슬을 지닌 닭은 고기위하고 우는데 이는 높고 귀한 질이라는 뜻이니 술은 품위 있게 먹어야 합니다. 꿈에 닭이 우는 것을 보면 벼슬을 얻는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 술은 어린아이가 마시면 독약, 인간이 마시면 술, 사람이 마시면 보약, 신선이 마시면 곡차가 됩니다. 그렇군. 발글명이라는 글자에는 무슨 뜻이 담겨있나? 발글명은 날 일과 달 월이 나란히 붙어 만들어집니다. 달이 여자라고 해서 날일자 밑에 들어가거나 위에 가면 발글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정에 밝음이 있으려면 남녀가 상하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부간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이군. 그렇습니다. 낮은 태양과 남자의 시간, 밤은 달과 여자의 시간입니다. 태양이 달을 보고 낮에 왜 안 떴냐고 시비를 건들 달이 대낮에 맑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해고 달은 달입니다. 서로 개성을 바꾸려고 하면 싸움만 일어나겠구먼. 공자와 소크라테스의 삶을 보십시오. 공자는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살았고 소크라테스는 아내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밝을 명자의 이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내 위에 군림하려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역시 세상의 스승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야. 단군 초기에 만들어진 천부경은 인간은 여자의 자궁에서 나왔다고 하며 유교에서 최초의 조상을 일컫는 시조라는 말 또한 여자의 자궁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를 박해하는 나라는 가난하고 여자를 잘 대우하는 나라는 잘 사는 것입니다. 대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삼강에서는 자식은 아버지를, 부인은 남편을, 신하는 임금을 으뜸으로 섬긴다고 합니다. 이 섬긴다는 뜻이 오륜에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부의 부강에는 부부 유별이 대응됩니다. 부인과 남편은 친하면 안 된다. 즉 부부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구별을 나타내는 별자는 사돈관계라는 뜻입니다. 서로 사돈을 대하듯 해야 오래갑니다. 그렇군. 그런데 부부 못지않게 나를 믿어주는 친구도 필요하지 않나? 친구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 부부 사이의 구별이 필요하다면 친구 간에는 신의가 필요합니다. 언어 도단, 즉 말과 경전과 도가 끊어진 경지에 처했을 때는 오직 믿음이 두터운 친구에게 부탁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식 팔아서 친구를 산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생은 무슨 뜻을 담고 있나? 생자를 파자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거나 살아가는 일은 소가 외줄 위에 걸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고난도 참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네에게 다시 한번 감탄했어. 진작 자네의 명자, 주자, 생자 가게를 들을 걸 그랬다니까. (1970년부터) (1980년) 사이에 일어날 비극. 자연의 이치를 적용하면 사람의 마음과 나아가 나라의 운명까지 훤히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볼 줄 모르면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1980년까지 7년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과 카카의 신변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징조라도 있는가? 70년부터 최근 3년 사이에 벌써 징조가 보입니다. 청담 스님과 가수 배우의 사망, 200여 명이 사망한 대연각 화재를 시작으로 닉슨 독트린, 주한미군 철수, 삼선 개헌, 유신 개헌, 윤필영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등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남은 1980년까지 7년간은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있는 김정련 비서실장을 꼭 붙드시고 박종규 경호실장과 신직수 정보부장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하시지 마십시오. 그럼 차지철은 김재규 사령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지철 의원은 사자상입니다. 원래 사자상은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기사가 사자상이면 대부분 주인과 함께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사자상은 자존심이 강하고 명예를 위해선 목숨도 던져버리는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대부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사자상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두는 게 위험하다는 말이군. 그렇습니다. 김재규와 차지철은 당분간 한직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차지철은 각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인공위성은 지구의 대기권을 이탈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기권을 벗어난 뒤에도 화약 껍데기가 인공위성에 붙어다니면서 진로를 방해해서야 되겠습니까? 미국의 닉슨과 내 신변에 1980년까지 큰 이상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카카, 미국과 한국의 구구는 1970년부터 1980년까지 비슷할 것입니다. 이 기간에 양국에서 동시에 큰 별이 떨어집니다. 닉슨 대통령은 죽지는 않겠지만 코너에 몰려 대통령직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카카께서도 착륙 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물러나야 한다면 그 시점은 대체 언제가 좋겠는가? 카카의 착륙 지점은 1978년 이전입니다. 1980년부터는 시대가 변화할 것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난의 구름이 자욱할 때 나타나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카카가 지닌 청룡상의 소명입니다. 사람들의 형편이 나아져 구름이 거칠만 하면 급히 떠나야 하는 것 또한 소명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긴 대한민국은 이제 카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시겠지만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내 관상에 그런 게 나와 있나? 그렇습니다. 카카의 얼굴에는 인간의 8가지 복 중에 수명복이 짧습니다. 8가지 복은 천귀, 천권, 천재, 천관, 천문, 천덕, 천복, 천수를 뜻합니다. 카카는 7가지 다 가지셨지만 단 한 가지 천수가 짧으십니다. 하늘이 이 땅의 보릿고개를 없애는 대신 즉시 돌아가셔야 하는 소명을 카카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굶어 죽는 사람을 없애는 게 내 소원이었네. 후세 사람들은 카카를 보릿고개를 없애고 경제를 살린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재자이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을 만든 인물이라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카카가 주장하신 한국식 민주주의가 제야 운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촉매자가 되고, 이는 곧 독재와 투쟁하는 체험 속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나는 박 대통령에게 1974년에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큰 별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각종 행사에 참석을 삼가고 방탄조끼를 입고 다니시라고. 김대중 납치 사건은 제1막이라고 말이다. 분명 제2막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야흐로 사태를 서둘러야 할 때였다.
유경수 여사 저격의 진범. 1974년 8월 10일 저녁,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유교사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날 새벽 눈을 뜨고 면벽한 채로 명상을 하다가 떠오른 모습 때문이었다. 행사장에서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나타나 총을 난사하는 게 아닌가.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가 황급히 뛰어나오며 차례로 나에게 안겼는데 유교사가 그만 총에 등을 맞고 숨지고 말았다. 저녁에 이 이야기를 들은 박 대통령은 말했다. 내가 자네한테 안겼다면 내가 위험한 게 아니겠나. 내가 목적인데 왜 집사람을 쏘겠나. 또 누가 왜 그토록 나를 죽이려고 하겠는가. 자네가 헛것을 본 것 같네. 우리를 너무 걱정하다 보니 그랬을 거야. 닷새 뒤인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극장의 8.15 기념시장에서 저격 사건이 일어났다.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참으로 끔찍하고 비통한 일이었다. 8월 19일 국장을 치르고 8월 30일에 만난 박 대통령은 이성을 잃다시피 한 채 당부를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카카, 행사장에서 문세광이 처음 총을 쐈을 때 박정규 실장은 곧바로 유교사를 땅에 엎드리게 하거나 여사의 몸을 맞고 총격전을 벌였어야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나는 이를 소홀히 한 박정규 경호실장의 책임 문제를 놓고 한동안 의논했다. 김정련 비서실장, 김재규, 한병기 대사, 그리고 유긴수가 차지철 의원을 추천했네. 감정이 격앙됐던 박 대통령은 결국 경호실장을 바꾸었다. 유교사가 세상을 떠나자 온갖 사고가 줄지어 일어났다. 뉴 남산 호텔에서 불이 나고 대왕 코너의 화재로 88명이 사망했다. 문세광은 모처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몇 번이나 자백을 번복했다. 횡설수설하던 그는 미국을 들먹이며 살인을 지시한 조직을 암시적으로 밝혔다. 유교사를 살해한 지 9일째 되는 8월 24일 문세광은 정식으로 구속 송치되었다. 10월 7일 첫 사실 심리에 이어 10월 14일 신속히 사형이 구형됐다. 1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문세광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9일 사형 확정 판결이 났으며 그 3일 뒤인 11월 20일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렇게 신속한 재판 진행은 박 대통령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음을 의미했다. 한편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1972년 이우락을 북한에 보낸 뒤 7.4 공동성명에 이어 남북조절위원회 21차 회담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남북 영수회담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시기에 박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것은 누가 봐도 제3국이었다. 그때부터 박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많이 토로하기 시작했다. 요즘 장관들이 나보다는 미국 대사를 한국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카카, 미국은 급격한 남북 대화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한 달 뒤인 9월 21일경 카카와 김일성의 회담이 잡혀있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배우가 있다는 말이군. 문세광의 배우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1972년 이우락 정보부장을 북에 보낸 이후 남북 고위급 왕래 회담이 7차례나 있었습니다. 북한이 카카를 제거하려 하겠습니까? 야당과 학생들이 유신 대통령이라고 카카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카카를 제거하게 되면 야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전국이 안정되고 북한의 적화 야역이 기회를 얻기 힘들어집니다. 그래, 문세광의 말대로라면 미국이 확실해. 그런데 그 진술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면 어떻게 되겠나? 반미 감정이 확산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해버리지 않겠는가? 그 다음은 전쟁이야. 어쩔 수 없어. 조총련이 연루된 것으로 조작할 수밖에. 묵은 체중이 풀리지 않았다. 무서운 계략에서 박 대통령을 구해낼 방도를 찾아야 했다. 그때는 무조건 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를 잃은 그 후 박 대통령은 평소보다 양주를 많이 마신 것 같았다. 그가 내게 기독교 이야기를 꺼낸 것은 처음이었다. 이봐 허군, 내가 집사람을 잃고 나니까 요즘 예수님이 생각나. 유대인들은 자기를 구하러 온 사람을 원수라고 내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 심정을 이제는 알겠네. 나는 다 낡은 러닝 셔츠에 양말을 꿰매 신고 다 갈라진 몇십 년 된 혁대를 메고 다녔어. 악천 후에도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고물 헬리콥터를 타고 전국을 누볐어. 카카께서 그렇게 몸이 부서지도록 애쓰신 덕분에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만 그랬겠나? 혁명을 하고 보니 나라가 가진 것이라곤 사람밖에 없었네. 젊은 청년들이 독일의 광부로, 월남의 전쟁터로, 사막의 노동자로, 시체를 처리하는 간호원으로 해외에 나갔네. 달러를 벌기 위해 그들을 외국으로 보내 수천 명이 죽고 불구자가 되었으니 죄가 있다면 그 부모들에게,
큰 죄를 지었어. 그 돈으로 가난한 이 땅의 가능성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카카. 100여 개의 저수지와 20여 개의 댐을 만드셨고 천수답을 없애고 공장을 지으셨습니다. 안 사람이 생각나네. 그 사람은 짧은 한복을 그대로 입기 위해 일부러 다리를 굽히며 내 옆을 따라다녔네. 언젠가는 함께 지방시철을 다녀온 뒤 무릎 관절이 쑤시고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했네. 그 말을 듣고 치마 한 벌 새로 해 입지 했더니 집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차피 당신이 키가 작으니 내가 다리를 굽히고 걸어도 한복이라 보이지도 않고 좋은데 왜 새 옷을 삽니까? 하더라고. 그 말을 지금 생각해보니 눈물이 나와 밤잠을 못 자겠어. 여사님의 인생은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람은 총 맞아 떠나던 그날도 그랬네. 무릎이 아프다며 아침에 무릎 양쪽에 파스 10장을 붙이고 나보다 키 작게 보이려고 무릎을 몰래 굽히고 다녔어. 나를 위해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다네. TV에 나란히 나올 때 나보다 키가 크면 안 된다나. 집사람과 나 자네밖에 모르는 일이야. 박 대통령은 말을 이었다. 글쎄, 낸들 청구동 사택을 멋지게 수리해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겠나? 그 사람은 생전 그런 말 한마디 안 하던 여자야. 청와대에서 에어컨도 선풍기도 못 켜게 해서 부채로 여름을 보내면서도 판자촌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국민들 걱정하고. 유 여사는 나 환자의 손을 일일이 두 손으로 어루만지고 악수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던 사람이라고 박 대통령은 말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예수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 나는 그래도 돌아갈 청구동 집 한 칸이라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는 대통령 그만두고 삼남매 데리고 시골 가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니 뭐 그 집도 필요가 없게 되었구만. 그래야 죽을 고비를 벗어날 수 있으십니다. 나는 국민이 낸 세금을 내 목숨보다 아껴서 사용했네. 은행 지점장처럼 살았지. 세금은 곧 국민이 맡겨놓은 예금 통장이야. 어떻게 정치인들이 고객의 통장을 훔칠 수 있나? 나는 그렇게 살았어. 그런 나를 우리 국민과 미국은 죽이려고만 하니. 총탄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유 여사를 보면서도 박 대통령은 8.15 광복절 행사 연설을 계속했다. 연설이 끝나자 그때서야 유 여사의 고무신과 핸드백을 단상에서 찾아내서 눈물을 흘리며 들고 나갔다. 평소 얼마나 유 여사님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아내와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된 지도자의 모습이었다. 종소리가 멀리 울리는 것은 그 속이 비었기 때문이며, 거울이 세상 모습을 담는 것은 그 겉이 맑기 때문이며, 강물이 넓은 바다로 흐르는 것은 그 밑이 깊기 때문이며,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 몸이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종, 거울, 강물, 바람과 같은 사람이었다. 청렴하고 투명하고 사심이 없었다. 정치인, 철학자, 사상가, 교육자, 충실한 머슴이면서도 자비로운 주인 같은 지도자. 그런 지도자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한 유 여사님은 얼마나 깨끗하고 헌신적인 분이었겠는가. 정적도 미워하는 사람도 없는 유 여사의 죽음은 국민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하물며 박 대통령에게는 어떠했겠는가. 박정희 대통령의 꿈에 나타난 유경수 여사. 취기가 오른 박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나를 독재자라고 하는 국민에게 내 자식들이 어떤 수모를 받게 될지. 또 자꾸 안 사람이 꿈에 하얀 한복을 입고 나타나. 꿈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얀 한복을 입고 안개 자욱한 바닷가의 하얀 성에서 계단을 내려오며 나한테 오라고 손짓을 하네. 매일같이. 자네는 해몽도 막힘없이 하지 않나? 이 꿈은 어떤 꿈인가? 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타나나? 유 여사님은 좋은 곳에 가 계십니다.
손짓하시며 오라고 하시는 건 그분이 카카를 계속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꼭 그쪽으로 오라는 손짓이 아니라 잘 있다는 표시이지요. 나는 걱정하는 박 대통령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언젠가 카카께서도 돌아가시면 아마 그곳으로 가실 겁니다. 그것은 육도가 아니라 부처계인 하나님이 계신 곳일 겁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좋은 곳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손짓은 왜 하는 것인가? 손짓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어린 아이가 예쁘면 손으로 그 머리를 만져주고 싶듯이 손은 마음의 움직임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손짓은 좋은 꿈입니다. 전국의 사찰들이 자발적으로 아내의 영정을 모셨다는데 왜 꿈에 나타나는가 하고 걱정이 많았네. 자네 말을 들으니 구천에서 방황하는 건 아니겠군. 다행이야. 돌아가신 분은 육도 윤회의 업에 따라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가 49일이 되면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교사님과 카카같이 하늘에서 특별한 소명을 받으신 분들은 다릅니다. 소임을 다하면 신을 거치지 않고 하늘에서 데려가는 것이니 상심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거나 성보를 이룬 사람은 혼백이 아닌 영혼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도 윤회를 거치지 않고 하늘이나 성문, 연각, 도살, 부처계로 가게 됩니다. 이어 박 대통령에게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한 병사가 만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일어나! 손들어! 살려주세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그 여인의 가슴에는 피투성이가 된 갓난아이가 있었다.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자 아이 엄마가 젖꼭지를 잘라 아이에게 피를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감동한 병사가 위생병을 불러 결국 여인과 아이를 살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애입니다. 하나님의 품, 부처계에 가 계신 유교사님이라고 어찌 남겨놓은 남편과 어린 자식들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꿈에 자주 나오시는 겁니다. 남자는 어머니에 의해 길들고 아내에 의해 인간으로 성숙된다. 어머니, 아내, 며느리라는 세 사람의 여인이 갖추어져 있을 때 남자라는 말도 있다. 요즘 몸을 아껴 살고 싶은 심정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불쌍한 국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원망도 마십시오. 국민은 유교사의 서거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유교사님과 같이 존경받는 국문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것 같아.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교과서는 어머니요, 가장 가까운 친구는 아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잃은 각하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시겠습니까? 유교사는 심사임당을 능가하는 나라의 어머니였다. 고귀한 인격과 순수하고 맑은 영혼, 빛나는 눈을 가진 어른이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스승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하고 몇 년 만에 홀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쌀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너무나 반가워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채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은 어머니가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카카는 아내를 잃었지만 우리 국민은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옛 성현들은 여자를 바다에 비유하고 남자를 소금에 비유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태어나듯 소금은 바다에서 태어난다. 바닷물이 소금을 감싸고 녹이듯 유교사는 대통령과 우리 국민의 아픈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유교사님은 절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곳에서 카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국민 가슴속에서 영원히 살아계실 겁니다. 캄보디아, 월남 공산화와 남침 일보 직전. 내가 아무리 간곡히 말해도 박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을 거두지 못했다. 어두운 앞날에 모든 것을 맡긴 듯했다. 눈동자에서 빛나던 정의와 청렴, 불굴과 박애의 정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 뒤를 따라 얼굴의 화기, 가정의 윤기, 마음의 온기, 건강의 활기도 떠나고 있었다. 나는 박 대통령의 표정을 살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 박 대통령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유교사를 따라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늘에서 떠날 준비를 지시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늘의 뜻은 참으로 높은데 인간의 욕심은 왜 이리도 어리석은가. 오지 않는 봄을 기다리는 낙엽의 어리석은 꿈과 같다. 나는 한탄했다. 하늘은 바다 같은 여인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정이 들고 나면 왜 이별을 가져오는가. 고개 숙인 박 대통령을 바라보다가 번개처럼 케네디가 떠올랐다. 소련의 흐르시초프 서기장이 핵미사일을 미국의 코앞인 쿠바로 이동시킬 때 케네디 대통령은 CIA의 간곡한 부탁에도 미사일 공격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의 주권도 침해할 수 없다는 평화주의를 고수하며 월맹 폭격을 거절했다. 결국 CIA 책임자는 케네디에 의해 해임됐다. 그는 강제 퇴임을 당하자마자 두고 보자는 말을 남겼다. 이후 케네디는 미국 댈러스를 방문했다. 미국 방위산업체의 리더였던 CIA의 책임자, 케네디가 쫓아낸 자의 동생이 시장으로 있는 도시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케네디는 사살됐다. 자기 나라 대통령도 세계 평화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방위산업체에 위협이 된다면 죽이는 나라가 미국이 아닌가. 이제는 동서 화해 정책으로 인해 무기를 팔 곳이 없어진 미국이 이번에는 박 대통령까지 암살하려는 게 아닌가. CIA는 이미 닉슨을 제2의 케네디로 보고 그의 정치 생명을 끝장냈다. 닉슨은 월남 철군을 결정하고 아시아인의 안보는 아시아인의 손으로라는 닉슨 독트린을 주장했다. CIA는 닉슨에게 도청을 요청했다가 그 증거를 역으로 야당과 신문사에 제공했다. CIA가 판 함정이 닉슨의 생명줄을 끄는 것이다. 5년 이내에 일본 경제를 따라잡고 150년이 걸린 독일 라인각의 기적을 우리는 15년이면 따라잡을 수 있어. 박 대통령은 자주 국방정책을 폈다. 그러나 미국은 박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한다. 그러는 그들은 아직도 유신체제와 똑같이 선거인단에 의해 대통령을 뽑는 반쪽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을 멈추지 않을까? 박 대통령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나는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예감했다. 나라는 폐허가 되어도 산하는 여전하고 장안성 봄은 초목이 깊었구나. 시국이 서러워 꽃을 봐도 눈물이 나고 이별에 한이 맺혀 새소리에 놀라는구나. 두보의 춘망이라는 시다. 청빈한 지도자로 아내마저 잃고 국민을 위해 어떤 희생도 기꺼이 치르겠다는 박 대통령의 삶이 끝나가고 있었다. 모두에게 봉사하는 자는 아무에게도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영국의 속담이 있다. 박 대통령의 헌신도 그의 소명도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유경수 여사 서거 2달쯤 뒤인 11월 15일에 제1땅굴이 발견되었다. 바로 며칠 뒤인 22일 미국 포드 대통령이 방한해 계속된 미군 철수를 재확인했다.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1975년 3월 20일에 제2땅굴이 또 발견되자 온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다. 한편 캄보디아의 공산화에 이어 4월 30일 월남까지 공산화되고 말았다. 김일성은 아시아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전개돼 간다고 판단했다. 그는 4월 18일 평양을 떠났다. 남침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 중국과 동구 동맹국을 방문한 것이다. 김일성은 중국 측이 베푼 만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 인도 차이나에서 공산당이 승리했으며 미국이 한반도에서 완전 철수를 선언한 이후 2만 명의 미군 철수가 완료됐다.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잃을 것은 박정희 정권과 군사 경계선이며 얻을 것은 조국 통일밖에 없다. 유교사의 사망, 제1, 2땅굴 발견, 미군 완전 철수 선언, 미치스탄 2만 명의 철수 완료, 캄보디아 패망과 공산화, 월남 패망과 공산화에 잇따른 김일성의 남침 선언. 남북전쟁의 여건이 확실해지고 있었다. 1975년 5월 10일 밤잠을 자지 못해 초췌한 모습의 박 대통령을 만났다. 대통령은 목소리만은 반갑게 나를 맞이했다. 71년 말부터 시작한 유도탄 개발은 이제 한참 진행 중이네. 평양까지 갈 수 있다는 유도탄은 아직 멀었어. 그러나 전쟁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으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김일성은 꼭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국들을 돌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프랑스로부터 핵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 해도 방해가 만만치 않아. 자네가 지난번에 한 말이 자꾸 떠올라. 지금 우리가 언제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을 하겠나. 또 이 좁은 국토 어디에서 지하 핵실험을 하며 전쟁을 막아내겠나. 그렇지요. 자네 말이 옳아. 장거리 유도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2천여 명의 인원으로 10년이 걸려. 핵을 개발하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렵겠나.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고 자네가 이야기한 이유를 알겠어. 카카, 북한이 소련과 군사동맹을 철회하고 중국과 동맹계약을 했습니다. 우리는 소련의 극동에 있는 핵미사일 기지 하나 구입하겠다고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소련은 곧 붕괴하고 시장경제체제가 들어설 것입니다.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 인수 계획. 내가 말한 소련 붕괴설에 대해 박 대통령은 놀란 표정으로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소련은 후진국인 대한민국보다 더 폐쇄적인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와 극단적인 계급주의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경제에 대한 욕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90여 개의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하고 새로운 신자본주의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레닌의 동상은 10년을 전후에 모두 없어지게 되겠지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지? 그때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이념적 고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껴안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남북 연방 통일로 나아갈 준비 말입니다.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군. 앞으로 35년 후인 2010년까지 전면적인 전쟁은 없습니다. 캄보디아와 월남에 공산하는 공산주의의 승리가 아닙니다.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쟁 방어 목적으로 핵무기를 만들려는 흉내만 내면 됩니다. 그 소문만 주변 국가에 흘려도 북한과 일본, 미국이 흔들릴 것입니다. 평화적인 원자력 발전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겠어. 그런데 자네는 왜 공산주의가 단계적으로 모두 해체된다고 결론을 내리는가? 그 이유가 뭔지 말 좀 해봐. 카카, 재산이 10억인 아버지가 10명의 자식에게 그 돈을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에게 1억씩 균등하게 나눠주면 그것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1억씩 가지면 머지않아 그 돈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10억으로 큰 기업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아들들이 자리를 나눠 갖고 기업을 성장시키려 노력하겠지. 그렇습니다. 10명의 아들에게 맏형은 사장, 둘째는 전무, 이런 식으로 골고루 직책과 주식을 나눠주면 기업도 커지고 자본도 없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산주의는 언젠가 자본주의 앞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자본주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문제점으로 도태될 것이며 21세기 이후에 중산주의가 전 세계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중산층이 되는 가장 완벽한 사회정치 제도입니다. 위기와 갈등을 이겨내야만 안정적인 최선의 제도를 펼칠 수 있게 되는군. 모든 것이 하늘의 순리를 따라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의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의 얼굴에 조금은 밝은 빛이 돌았다. 위기와 혼란의 시대이지만 결국은 하늘의 뜻대로 모든 게 이뤄질 것이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1975년 5월 10일 총령 안보를 위한 서울 시민대회가 열린 날이었다. 우연히도 그날부터 박 대통령과 나는 본격적으로 연해주 지역에 있는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를 인수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누구도 눈치채서는 안 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 유도탄 개발을 하는 오원철 수석, 김정련 비서실장, 정보부 장과 군 수뇌부 등 모두에게 비밀에 붙였네. 각하가 챙기는 자료들은 유도탄 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했네. 소련 내에서 공화국에 정통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극비리에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리, 군사전략, 국방지식과 국제법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누가 미국 CIA와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군이나 정부기관을 함부로 이용할 수도, 자문을 구할 수도 없었다. 더구나 국산 유도탄 개발을 눈치챈 미국이 핵개발 의혹을 가지고 CIA 요원을 도처에 배치한 상황이었다. 청와대 주변을 도청하고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미국은 세계 곳곳에 유능한 미사일 전공 석학들을 고국으로 부르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요즘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안보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어. 탱크 소리가 남진해 오는 것 같아. 일반 국민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1000배나 심각한 고초를 겪는 카카입니다. 캄보디아와 월남의 공산화, 주한미군 철수에 이어 유경수 여사의 서거까지, 거기에 밤낮 북한의 남침을 걱정하시니 노이로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너무나 심려스럽습니다. 근거 없는 불안감이 아니었다. 박 대통령은 사면초가와 풍전등화의 운명 앞에 서 있었다. 일부 장성들은 한미 관계를 유신독재로 악화시킨다며 박 대통령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쿠데타 정보가 일주일에 한 건 정도 청와대로 들어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CIA, 국내의 군부와 야당으로부터 언제 제거될지 모르는 처지였다. 그러던 중 1975년 7월 1일 박 대통령은 먼 인척관계에 있는 재미무역사업가 박명국을 은밀히 불렀다. 나까지 세 사람이 비밀 연회장에서 동석했다. 박명국은 소련에 대한 풍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는 소련의 지하수 개발, 러시아의 추크초카 자치구와 코락 자치구, 연해주 일대 농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추진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인수하려고 하는 극동의 핵기지는 연해주 남쪽 가무모 부근의 포세트 항구 일대에 많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요? 해변이 북한의 해금강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 북한의 낮은 선봉과 가장 가까우며 수많은 핵시설이 있어요. 앞으로 외국에 개방된 곳이므로 왕래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워낙 북한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입니다. 북한과의 보안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제 사업보다도 나서서 먼저 돕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레즈네프와도 많은 뒷거래를 했어요. 구체적인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그동안 미국에서 무기 중개상을 하면서 대외 무기상들을 많이 알게 됐는데 그들과 특별한 친분이 있는 러시아와 유럽의 지도자가 많습니다. 그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름 있는 무기 거래상들은 소련의 최고위층과도 비밀 거래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기 중개상을 오래 하다 보니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핵기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정부의 정보원들이 무역회사 이름을 내걸고 유럽과 소련을 많이 왕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사장, 그들은 이미 미국에 노출되어 있어요. 미국 CIA 등에서 알게 되면 미소와 남북, 일본의 외교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작은 시작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언젠가 우리도 소련과 수교를 해야 하지 않겠소. 이 계획이 다소 비겁한 일 같기도 하지만 국가에는 비사와 야사, 정사가 함께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단 한 명의 군인도 단 한 개의 무기도 없으니 자신은 껍데기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모든 군사작전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박 선생, 나를 도와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를 구입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초로 가지는 무기이자 미국의 명령 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아니 카카, 왜 군사작전권을 아직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은 처음부터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했는데요. 내가 박 대통령 대신 설명했다. 우리도 바라는 바입니다. 하지만 시기상조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동향을 알아낼 수 있는 고도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경제 개발을 이대로 해나간다면 한 10년 후에는 우리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조기 경보기도 도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리하게 군사작전권을 인수할 경우에 국가 안보의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나깨나 안보 걱정일세. 카카, 한반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끌어와야 합니다. 미국은 국제연합을 만들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 국제연합을 유엔으로 만들었습니다. 6.25 사변에 참전한 유엔군 중 5만 8천 명이 전사하고 48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18개국 대부분이 판문점과 철원 부근에서 전사했어요.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판문점으로 유엔 본부를 옮겨와야 합니다. 세 사람 다 잠시 말이 없었다. 실내에는 무거운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다.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을 반대한 미국.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후 첫 번째 맞이한 4월 초파일이 몇 달 지난 1975년 7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은 황급히 날을 불렀다. 캄보디아 월남이 공산화된 지 3개월이 된 시점에다 북한의 김일성이 중국과 공산국가들을 순방한 뒤 전쟁 준비에 돌입함으로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때였다. 그래서 박 대통령과 나는 가슴 조이는 압박감을 느끼며 밤낮 구분 없이 독대했다. 북한은 제정신이 아닐세. 나도 전군의 비상령을 선포하고 서울 외곽 사수를 철저히 지시했어. 긴급 조치도 했지. 미국은 1사부대 전원과 지상군 2만 명을 완전 철수하고도 이제 남아있는 1만 2천여 명의 병력을 몽땅 철수해가겠다고 했어. 그런데 북한은 소련의 브레즈네프가 남침을 허락하지 않자 소련과의 군사 동맹 관계를 끊고 중국과 손을 잡았다네. 남침 준비가 거의 끝나고 있으니 이게 문제야. 로켓 개발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닉슨이 미사일 부대를 모두 철수할 때부터 시작했는데 대전차 로켓과 다연발 로켓, 중거리 로켓은 개발에 성공했어. 하지만 북한 전역으로 갈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지연되고 있네. 아무리 빨라도 3년은 있어야 장거리 유도탄을 완성할 수 있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미국 놈들은 일방적으로 파월 지원을 요청하다가도 갑자기 의논도 없이 철수해버린 데 이어 완전 철수를 결정하지 않았나. 거기에다 중국과의 수교 문제도 있고 도저히 앞날을 종잡을 수가 없네. 오직 우리가 미사일이든 핵무기든 스스로 자주국방해야 살아남을 수 있지. 그런데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예, 말씀하십시오, 각하. 작년 11월 22일경 포드가 청와대에 왔다네. 그는 우리가 하는 미사일 개발을 핵 개발로 오해해서는 핵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네. 만약 핵 개발을 포기한다면 5억 불의 경제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5억 불의 경제 투자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소련의 핵미사일 기지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러시아 영토 내 핵기지를 인수하는 건 큰 자금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5억 불 경협 지원은 믿기 어렵습니다.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내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있어서 어렵다고 봅니다. 게다가 러시아 핵 자금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비밀 때문에 국회의 승인을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겠는가?
각하께서는 미국을 멀리에서도 안 되며 가까이에서도 안 되는 등거리 외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머지않아 중국과 소련도 수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소련의 핵시설 매입 추진으로 가까운 미래에 소련과도 수교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미국은 등거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가? 가령 중국은 중화 사상이 강하고 소련은 슬라브 민족, 영국은 앵글로색슨족, 독일은 게르만족, 유태인은 유태족, 우리는 단군족으로 민족의 구심점이 뚜렷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잡종들이 섞여 나라를 세우다 보니 민족주의 앞에 최악의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기고만장한 미국인데 열등감이 있다. 흥미로운 해석이군. 예, 그래서 그들이 내세운 것이 청교도를 내세워 종교 핵무기로 세계를 제패하고 1975년 IAEA라는 국제 원자력 기구를 만들어 미국과 영국, 불란서, 중국, 소련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해구산 안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금년 1월 15일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제정된 건에 대해 미국이 보이지 않는 반대를 노골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중국과 소련이 미국보다 더 우호적 국가로 다가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 석가탄신일 제정으로 참 난리가 아니었지. 국내의 용태영이라는 변호사가 왜 기독교는 한국에 온 지 10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건국 초기부터 예수탄생일은 공휴일로 하고 1500년이나 된 불교의 석가탄신일은 건국 25년이 지난 지금도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냐며 재판을 제기했지요. 엄청난 법정 공방 끝에 결국 승소했기에 정부에서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지정했답니다. 결과는 간단했지만 과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힘겨웠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협조했다고 들었고요. 미국 대사의 눈치를 보는 강류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파. 박 대통령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미국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리는 듯했다. 그는 미국을 진짜 독재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열등감으로 가득 찬 미국의 속내,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미국이야말로 진짜 독재자야. 카카, 흥분을 가라앉히십시오. 저도 미국의 잘못을 압니다. 그런데 먼저 석가탄신일 지정과 관련해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탄원서를 내주지 않았다면 석가탄신일은 지정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이 재판 승소로 이어지다 보니 미국에서 끝까지 막지 못한 것이지, 정부에서 행정적으로 정했다면 미국이 당장 백지화했겠지요.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 미국의 승인 없이 핵무기를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말로만 주권국가이지 미국이 지닌 한국군의 작전권, 한미 미사일 협정, IAEA 협정과 경제 식민지, 종교 식민지 등으로 우리는 모든 행동을 미국 때문에 통제받고 있습니다. 자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네. 그런데 저는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이 우리나라가 승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와 각하의 미국에 대한 민족주의 자존심이 지켜진 것이지요. 그러나 석가탄신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등거리 외교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매입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돼야 합니다. 미국은 잡종이 섞인 나라다 보니 전 세계 민족주의자들을 경멸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민족주의자 김구를 암살한 것도 하나의 신뢰에 불과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또 민족주의자가 암살될 것입니다. 소련이 슬라브 민족을 내세울 때 미국은 청교도 정신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패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을 막아야 했고요. 그들은 민족주의자가 나오는 것을 싫어했는데 김구를 없앴는데도 또 다른 민족주의자인 각하가 나온 것입니다. 미사일과 핵까지 만든다는 소리까지 들리니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군. 그렇습니다. 각하를 제2의 김구로 만들려다가 유교사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각하의 안전을 염려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1970년도부터 1980년 사이에 한국과 미국의 큰 별이 동시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유경수 여사님의 서거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하야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980년까지는 5년이나 남았습니다. 무척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소련의 핵기지를 우리가 인수하는 것은 마치 한 변호사의 힘이 거대한 미국의 종교 해구산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한 명의 변호사가 거대한 미국의 종교 해구산을 물리치고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을 이룰 수 있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소련의 핵기지를 사는 일은 그것보다 어렵지 않다는 나의 논리는 박 대통령에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나 보다. 게다가 박 대통령 스스로 밤중에 국무회의를 수집해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소송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이제야 그것이 역사적인 승리라는 것을 새삼 깨닫는 듯했다. 그때 미국의 압력은 참으로 대단했지.
나는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 문제를 14년간이나 추진했지만 결국 미국 대사 때문에 좌절되는 수모를 겪었어. 그런데 오늘 자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강대국의 우산 속에서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민족의 자주요, 자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군.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민은 나를 보고 독재자라고 하지만 크게 보면 나는 미국 놈들의 독재에 희생된 민족주의자야. 사사건건 한국의 대통령은 그들의 로봇이었으니까. 내가 그들의 말을 호락호락 들어주지 않으니 그들이 독재니 인권이니 내서 내 아내를 데려갔어. 이제는 자네 말 맞다나 나를 데려가려고 하겠지. 진짜 독재자는 미국이라는 것을 언젠가 우리 국민은 알게 될 거야. 우린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접 민주주의를. 그런데 미국은 흑인이나 유색인종에게 권력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원하는 백인 대통령만을 뽑기 위한 간접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그들도 나라 경제의 위기가 오자 루즈벨트가 헌법에 넣는데 4번씩이나 간선으로 대통령을 하지 않았나. 그들이 노리는 건 무기를 많이 사도록 압력을 넣고 결국은 우리를 경제적 식민지로 만드는 거야. 사실 그들이 우리의 인권을 걱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일 뿐이지요. 그래, 1975년 1월 14일로 기억하는데 밤에 내가 청와대에서 직접 비상강의를 주재했어. 석가탄신일과 함께 어린이날도 음력설로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했지. 그런데 음력설은 10대 9로 부결됐어. 경제장관 10명이 수출 때문에 공휴일을 늘릴 수 없다고 하더군.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도 용태영 변호사의 소송이 없었더라면 한 표 차이 혹은 그 이상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겠지. 나는 그때 미국과 미국 종교의 힘을 보았어. 만약 석가탄신일을 어린이날처럼 장관들의 가기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가는 미국과 CIA, 미국 정부, 미국 종교계에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용태영이라는 민족주의 변호사가 끈질기게 추진해 재판으로 얻은 승소 결과였기에 나 역시 강대국의 압력을 물리치고 공휴일 지정 결정을 내렸으나 그때처럼 난처한 적이 없었어. 미국 대사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해 늦은 밤에 청와대에서 긴급 가게를 해야 할 정도로 미묘한 일이었지. 강요 중에는 CIA의 사주와 협박을 받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19명의 강요 중 절반 정도가 그랬어. 내가 어린이 문제와 불교 문제에 대한 가결의 필요성을 회의 시작과 동시에 언급했다네. 그런데 유신을 하고 나니 강요들과 군 장성들이 미국 대사를 마치 한국의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 그들이 내가 잘못되면 미국을 유일한 돈피처로 생각하고 있어서 미국 대사에게 밉보이면 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계산을 하는 것 같아. 어쨌든 그 와중에도 한국 기독교 대표들이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며 용 변호사님의 재판에 대해 법원과 청와대에 진정서를 낸 걸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는 듯 했거든. 역시 자네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를 지킬 사람이야. 공휴일 지정 문제를 핵 문제와 비교 분석하는 걸 보니 나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네. 사사로운 문화적인 데서부터 우리의 자존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 깨닫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자네 덕분에 소련의 핵기지 인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는군. 이 땅에서 자네가 아니고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용 변호사님이 사시는 집이 우연히도 청와대 경내에 있어서 미국이 암살하지 못했겠지. 차 경호실이 여러 번 용태영 변호사의 집을 경호상 이유로 뺐자고 했지만 내가 그냥 두라고 했어. 잘하셨습니다. 그분은 청와대 경내에서 사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용태영 변호사와 같은 정신으로 소련의 핵기지 인수를 밀고 나간다면 꼭 성공할 겁니다. 오랜만에 박 대통령의 얼굴에 기쁨이 서렸다. 그는 나를 향해 신뢰의 눈빛을 계속 보내고 있었다. 나 역시 그를 마주보며 민족의 부흥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정희 대통령과 나 외에는 알지 못했던 국가의 놀라운 비사. 양두구육. 비싼 양머리를 내걸고 값싼 개고기를 판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값비싼 한우를 판다며 간판 내걸고 싸구려 수입고기를 파는 것과 같다.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없는 소련 영토 내에 한국 핵기지를 하나 인수한다는 건 일종의 전술이다. 가령 고종 황제가 새벽에 일본군 몰래 경복궁을 빠져나가 러시아 공관으로 대피한 아관 파천으로 러시아를 이용해 일본을 제압했던 것은 적을 이용해 적을 방어한다는 EEJ이다. EEJ가 전략적 용어라면 양두구육은 전술적 용어일 것이다. 국가의 비사야. 엄청난 비사이지요. 이런 엄청난 전략과 전술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야사와 정사가 있지만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비사 또한 대단한 것이지요.
정말 그랬다. 박 대통령과 나를 제외하고는, 즉 내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 CIA도 북한도 한국 정부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언론도 역대 대통령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오직 나만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비사였다. 박 대통령은 1975년 7월 1일 미국에 있는 교포 군수품 밀거래업자 박명국을 은밀히 만나 핵기지 인수를 지시했다. 박명국은 1975년 7월 16일 소련으로 은밀히 들어갔다. 자네가 말한 대로 특별한 미행이 따르지 않는 것 같네. 그렇지요. 미국은 우리나라의 핵 개발을 눈치챘습니다. 카카뿐만 아니라 저에게까지도 CIA의 감시가 붙고 있겠지요. 우리가 소련으로 드나드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박명국은 자유롭게 드나드니 다행입니다. 박명국은 2달간 러시아 공화국과 소련 연방의 크렘린, 그리고 러시아에서 제의한 극동군 사령부 관내의 여러 가지 핵기지 중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유리한 가부모만의 300만 평 규모의 핵미사일 기지를 수차례 왕복했다. 가부모만의 핵기지 인수작전을 추진한 것이다. 카카, 소련의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공산주의 경제와 대외 경제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산당 내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 동쪽 지역에서부터 자유무역이라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보 바람도 붑니다. 마치 제정 러시아가 몰락할 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으려고 적대적인 미국의 러시아 전체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알래스카를 720만 불의 헐값에 팔게 된 그때와 비슷한 경제적, 정치적 변형기를 맞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소련의 정치 경제적 변화 조짐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이 바로 박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인 나였다. 적국의 영토 내에 자국의 핵기지를 인수한다는 초유의 작전을 진행했으니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도였다. 하늘이 돕고 있어. 소련 내 연방국 분쟁도 심해지고 있고, 소련은 지금 미국보다 군사력에 있어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네. 박명국의 작전 성과가 급진전해 가고 있는군. 그렇습니다, 카카. 하바로스크 극동군 사령부 지역인 블라디보스톡 일대에 대해서 소련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화국의 자치권을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때이지요. 게다가 미국은 일본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과도 국교를 맺었다. 소련은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동맹관계를 분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박명국이 찾아와 국교를 맺는 것보다 더 무게가 실린 핵기지 거래를 부탁한다는 말을 하자 이를 반겼다. 그들에게는 자국의 전략적 가치를 증대하고 한국과 미군을 이간할 더 없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나는 핵기지 인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다. 소련은 저희의 제안이 마냥 반가울 것입니다. 극동의 핵기지 하나를 우리나라에 제공해줄 경우 극동아시아에서 한국과 미국을 분리할 수 있는 데다 중국보다 먼저 한국과의 깊은 관계를 간접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기운 북한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3가지 좋은 기회로 보고 있을 겁니다. 3가지 기회라. 우선 지형 전략으로 본다면 미국은 중국, 소련과 연결되는 북한이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소련으로 연결되는 모든 통로가 차단된 전략적으로는 죽어있는 땅이지요. 그러나 북한은 중국, 소련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가진 땅입니다. 그렇지만 소련은 북한보다는 우리나라가 꼭 필요합니다. 블라디보스톡의 극동 함대사령부와 공산화된 베트남의 잠수함 기지인 캄라낭 사이에 한국의 제주도가 최고의 전략적 장소였죠. 하긴 그래서 극비 채널로 계속 제주도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지. 예, 그래서 한국의 핵기지 매수 제의는 소련으로서는 고려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게다가 브레즈네프는 1960년 6월경 중소 국경 분쟁 발생과 1972년 미국과 중국의 수교, 1971년 이후 미군의 철수가 본격화됨에 따라 미군의 힘이 월남과 캄보디아, 한국에서 잠시 약해지는 때에 중국과 일본이 강력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함대의 증강을 계획하던 차에 한국의 소련 영토 내 핵기지 인수 제의와 그 대가로 엄청난 달러를 받는 건 구미가 당기는 사업이 아닐 수 없죠. 맞네. 때마침 북한이 중국과 가까워지기까지 하니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로군. 여러모로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어. 1956년 일본의 원자력 연구소가 수십 개의 연구용 원자로, 발전용 원자로를 확보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까지 갖춘 것을 박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필코 한국도 소련의 호의에 힘입어 프랑스와 캐나다, 소련 쪽에서 우선 연구용 원자로를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일본이 아마 원자탄을 몰래 가지고 있었다면 북한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게 박 대통령의 걱정이었다. 참고로 1953년 이미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청구해놨으며 수차례에 걸쳐 독도를 사이에 두고 우리와 마찰을 빚고 있었다. 대일 청구권 자금 8억 불을 받으셨던 때가 생각이 나는군요. 그때 브레즈네프가 핵기지 인수를 조건으로 제주도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했다고 보고받았네. 나는 1961년 11월 11일 일본에 가서 이케다 수상에게 대일 청구권 자금 8억 불을 내놓으라고 했지. 그는 독도를 일본에 주겠다고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 나는 그들을 설득해 8억 불을 받아냈어.
북한의 김일성은 일본 놈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했죠. 당시에는 북한도 아시아에서 선진국이었는데 오히려 후진국이었던 남한이 이제는 선진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북한도 두렵지만 일본도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에 독도 영유권을 내세우는 게 아닐까 싶어. 이는 모든 국민의 생각이기도 하지. 중국은 350만 군대, 미국은 150만 군대, 북한은 120만 군대, 소련은 60만 군대를 갖고 있어. 소련은 9,200개의 핵미사일을 가진 최강의 군사 강대국이지. 북한은 남한에 비해 2배가 넘는 군사 장비를 갖췄어.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야. 카카의 심정 너무도 깊이 이해합니다. 1968년 체코가 독립을 주장하며 소련에 저항할 때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제3세계의 흔들림에 쐐기를 박았다. 무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위성국의 이탈을 막아야겠다는 강력한 흐름이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입장인 1969년 닉슨의 괌 독트린으로 캄보디아와 월남의 공산화로 미국은 떠났다. 한반도에서도 70%의 미군을 철수시켰고 말이다. 1975년까지 남아있는 모든 미군도 철수하게 한다는 게 미국의 정책이 아니었던가. 소련은 강력한 군사 패권주의인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미국은 부드러운 평화주의적 닉슨 독트린이라. 너무나도 대조적인 국제관계야. 만약에 소련이 제주도 일부를 소련의 군사기지로 쓸 수 있다면 대한해협을 마음대로 통과해 인도차이나, 월남, 한국, 북한, 블라디보스톡, 사할린에 이르는 모든 위성국을 장악했을 겁니다. 중국을 고립하는 데 성공할 수 있게 되겠죠.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소련은 우리의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다. 핵기지 인수권 역시 물 흐르듯 조용하게, 그러나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카카, 이제 착륙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청룡은 먹구름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 청룡상인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의 먹구름이 걷히면 황급히 떠나야 했다. 나는 1975년부터 계속해서 이를 박정희 대통령께 강조했다. 한편 1975년 10월 소련은 핵미사일 방향에 대한 조건을 붙였다. 북한 지역의 낙림산 부근과 일본 지역의 후지산 정상까지로 발사 지역을 고정했다. 다소 까다로운 관리 조건에 단서가 붙었지만 핵미사일 한 대가 설치된 300만 평의 기지를 50년 조건부 임대 인수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은 유경수 여사의 서거를 잊은 듯 활기를 되찾았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유신으로 당선된 독재 대통령이라는 오명이 항상 그를 괴롭혔다. 외적인 국가안보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다시 국내의 정치 문제, 군부 쿠데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를 괴롭혔다. 카카의 유신 이후는 한마디로 국민으로부터 배은망덕을 맛보는 세월입니다. 카카는 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셨습니다. 경제 부흥으로 보릿고개를 없애 국민을 잘 살게 한 후 남북 통일을 이뤄 피땀 흘려 만든 경제 건설이 초토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지요. 그런 후에야 물러나시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와중에 유 교사님을 잃으셨으니 침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네가 알아주니 고맙네. 배 굶는 국민에게 밥을 먹을 만큼 소득과 교육 수준을 올려주니 더 많은 요구를 쏟아내고 있어. 정치적 민주화와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노골적으로 나보고 물러나라고 말하네. 한편으로는 서운한 생각도 들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고 밥 먹여주고 나니 그제야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말하는 격이야. 심신이 고단한 때에도 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1975년 5월 21일 김영삼과 청와대에서 영수회담을 했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다. 이른 내가 강력하게 건의해 이뤄진 회담이었고 박 대통령은 내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고리 원자력 발전소 설치와 발전소 해결료를 중단 없이 공급받는 조건으로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포기하는 뜻을 내비쳐 평화적인 핵발전소를 얻기로 했다. 카카의 노력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1976년 8월 18일 10시 45분에 일어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남북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어. 이후 10월 박동선 로비 사건과 미국의 청와대 도청 사실이 밝혀졌지만 도끼 만행 사건은 묻히고 말았지. 미국은 계속 나보고 독재와 인권을 탄압한다며 청와대 도청 사건을 교묘하게 언급 안 하고 있어. 그러다가 1977년 1월 20일 지미 카터가 당선된 후 2월에 미 지상군 7사단이 2차로 철수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미군 철수가 박 대통령의 유신과 인권 탄압 때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반미 감정은 잠재워지고 내부 싸움은 들끓는 형국이었다. 6월 18일 저녁 박 대통령과 나는 마주 앉았다.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빛나던 눈은 전기가 흩어지고 빛나던 근육질 피부도 거무튀튀해졌다. 얼굴에는 어두운 저녁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하단전에서 나오던 카랑카랑한 목소리도 더는 들을 수 없었다. 큰 사람 작은 사람 할 거 없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는군. 큰 사람은 미국을 뜻하고 작은 사람은 야당을 가리키는 것이군요. 카카의 고달픈 심정을 생각하니 저까지 가슴이 미어집니다. 혹시 건강은 어떠신지요? 병은 없네. 내가 워낙 어렸을 적에 가난해서 나물과 국수를 많이 먹었으니 콜레스테롤이 있겠나. 전국을 구석구석 뛰어다니니 혈압과 당뇨가 있겠나. 그건 일하지 않고 먹고만 사는 부자들에게나 있는 병이라네.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많아. 자네를 만나자고 한 건 이 짐을 모두 벗어버리고 싶어서야. 이상하게 자네만 만나고 나면 며칠은 잠을 잘 수 있어. 내가 혁명을 한 지가 벌써 16년하고도 한 달, 이틀이 되는 날이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은 몇 번이나 바뀌었어. 내가 이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것도 같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소련의 핵기지 인수를 추진하다 보니 미국을 알 것 같고, 유신을 하고 보니 야당이며 정치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 나는 경제와 안보 전문이지 정치는 진절머리가 나. 경제는 지표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만큼 눈에 보이는데, 이놈의 정치는 국민을 위할수록 욕만 먹어. 자식들도 걱정스러워서 자꾸 머리에 떠올라. 카카, 걱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을 앞두고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는 바울의 일생에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는 삶이었고, 부음은 제사가 끝나면 술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바울의 처형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가 끝나고 심부름을 마친 뒤 담대하게 하나님에게로 가겠다는 뜻이지요. 카카 역시 사적인 욕심을 추구하지 않았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혹시 내가 외교 관계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소련, 중국과 수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만큼은 중지하시면 안 됩니다. 핵은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소 냉전 시대는 곧 끝나며 앞으로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동서 냉전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당분간 미군 철수는 더는 없을 것이며 남침도 없을 것입니다. 남북의 통일은 어떻게 보는가? 남북 통일까지 국민에게 선물로 주고 물러나겠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밥을 먹게 해주고 교육 수준을 높여주니 국민은 민주주의 할 테니 카카에게 물러나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든 항공기는 이륙 5분 전과 착륙 5분이 최대 위기입니다. 이제 곧 착륙할 공항을 찾아 활주로를 선택해야 하며 고도를 신중하게 낮춰야 하지요. 경제 발전이 중단되더라도 우리 국민의 복이 아직 이것밖에는 안 되는구나 하고 여기셔야 합니다. 나는 그게 참으로 안타까워. 카카, 이제는 유신 헌법을 민주 헌법으로 바꾸고 청와대 위주의 정치를 국회 위주로 하고 관주도의 경제를 민간 주도로 바꾼 후 착륙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만약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전투를 하시겠다면 활주로를 찾기 전에 공중에서 추락하고 말 겁니다. 나에게 활주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영웅은 반드시 국민이 아쉬워할 때 떠나야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비행기 조종 기술을 배우도록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청룡은 먹구름이 있을 때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태 준비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박 대통령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가 바른 판단을 하기를, 그리고 그것을 이행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박정희 대통령의 뒤를 이을 인물은,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세상을 어둡게 하던 구름이 걷혔으니 착륙, 즉 떠날 때라는 내 말을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들었다. 그러다 나지막이 말했다. 그래, 나도 자네 말처럼 떠나고 싶네. 자식들 손잡고 아이들 결혼시키고 농사도 짓고 여행도 하고 싶네. 자기 돈이라고 사장이 조고번 생각은 않고 멋대로 행동하면 안 되지. 그처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해도 무조건 민주주의만 한다고 정치 싸움만 한다면 경제와 나라가 어찌 되겠는가? 내가 수많은 공장을 시찰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 보는 곳이 어딘지 알겠나? 어디신지요? 사장방일세. 방을 으리으리하게 꾸며놓은 사장일수록 종업원들의 근무 환경과 급료, 기숙사, 화장실은 엉망이었어. 민주주의라는 그럴듯한 꼬임에 국민만 배고프게 되는 거지.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인들 속에는 도둑이 들어앉아 있어. 경제가 우선 제대로 된 뒤 중산층이 생기고 교육을 이행한 뒤에야 정치 민주화가 가능한 거야. 하지만 야당 정치인들은 정권 쟁취를 위한 구호로 민주화를 악용하고 있어.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민주화를 고집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되지요. 그래, 한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자네가 나보고 착륙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걸 보니 내가 물러날 때가 되긴 한 것 같아. 그런데 혹시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중 누가 내 뒤를 이을 것 같은가? 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선생과 김영삼 총재는 벼슬을 늦게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운이 70세 전후에 있는 것을 보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아직 더 많은 시련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김종필은 어떻게 생각하나? 김종필 총리는 조선시대 한명회처럼 대통령을 만들 수는 있어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불가한 얼굴입니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한평생 심한 아군이 겹쳐있지요. 그분은 상관의 죽음이 있을 때만 대통령이 될 상입니다. 참 신통하고 자네의 말은 무조건 신뢰가 간단 말이야. 그분이 황룡상이라 이무기에 속해 각하의 후계자는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치인이면서도 군인이요, 행정가요, 혁명가요, 학자요, 사상가요, 철학자요, 예술가요, 문학가요, 웅변가요, 신선이요, 대도인입니다. 또한 각하를 대통령으로 만든 은인이지만 다른 야당 지도자들에게도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은인이 될 것이니 우리 민족의 은인입니다. 다만 진정한 은인이 되다 보니 그 대가를 바랄 수 없는 게 결점이지요. 그럼 김영삼 총재는 어떻게 보는가? 김영삼 총재는 봉황상으로 70세 가까이 돼서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관상입니다. 그러나 봉황으로 태어나 봉황처럼 살 수밖에 없기에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모를 겁니다. 김종필 총리는 황룡상, 김영삼 총재는 봉황상이라 사람마다 상이 있다니 들을수록 신기해.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관상이 말하는 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동의하네. 계속 말해보게. 예, 나머지 김대중 선생은 곰 등에 올라탄 까마귀상입니다. 그분을 지지하는 곰처럼 튼튼한 반석들이 준비되어 있지요. 이를테면 지역과 인재들이 질비합니다. 까마귀가 미래를 예측하는 영물인 것처럼 탁월한 선견지명의 소유자가 김대중 선생입니다. 그는 까마귀상 특유의 깊고 총명한 눈매와 완벽한 지도자의 품격을 갖춘 분입니다. 어쩐지 그는 연설로도 사람을 잘 울리더군. 그렇지요. 김대중 선생은 음성이 하단전 배꼽에서 올려나오는 까마귀 울음으로써 호소력에 짙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 결점이 있다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주변 사람들이 고달프게 되고 직계 가족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돼도 경제와 정치 모두를 살려야 하는 막중한 숙명이 있기도 하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순탄치 않겠군. 겨울 대통령인 까닭이지요. 서민들의 괴로움을 아는 까마귀이기에 부자들을 괴롭혀 많은 사람의 오해를 살 겁니다. 또 각하와 비슷한 민족주의자라 한반도 이익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를 위해 무기 수입도 불사할 것입니다. 종국에는 미국의 미움을 사고 연립정부 형태라 최선을 다하고도 온갖 사회적, 도덕적 문제로 시끄러워집니다. 이제 각하가 제일 궁금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지. 내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네. 각하, 제가 지난번에 정감요락에서 본 박첨지 3대 홍두관에 대해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는지요? 만약 각하께서 1979년까지 사퇴하지 않으시면 머리에 총을 맞아 돌아가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가혹한 예언이로군. 하지만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감요락에서는 청의남 조유이제 전도하지라 하여 푸른 군복을 입은 독수리상의 대머리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는 덕이 남은 봉천 혼천불이라 하여 옷을 입은 원숭이상의 인물이 친구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돼 있지요. 이 두 사람이 15년간 나라를 이끌 것으로 돼 있으니 각하가 하야한 이후에는 후배 군인들의 쿠데타가 예상됩니다. 독수리상은 대머리인 전두환, 원숭이상은 그의 친구 노태우를 가리키지요. 잠깐, 그게 사실이란 말인가? 예, 그러나 각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알아서 나라를 이끌 것이니까요. 어쨌든 각하는 1980년, 되도록 1979년 이전에는 사퇴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걸릴 것이나 문민정부는 반드시 이룩됩니다. 여전히 고민이야. 5년만 더 집권하면 외국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국이 돼 일본 경제를 앞지를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읽어놓은 경제가 몰락할 수 있어. 각하가 무슨 심정이신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각하가 떠날 때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더니 너무 성급하게 민주주의를 갈구하지요. 1층에서 2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3층으로 올라가려는 우리 국민입니다. 결국 각하가 물러나면 머지않아 1층으로 다시 추락할 날은 오겠지만 다시 또 나라 힘을 회복하는 날이 오리니 각하 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이 연신모를 들이켰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듯 이맛살을 한껏 찌푸렸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 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에 오래도록 침묵이 계속돼도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예언에 따라 진천사대 천명인 대통령이 되고자. 오랜 침묵을 깨고 박정희 대통령이 내게 물었다. 그런데 자네는 언제 대통령이 되는가? 자네 같은 하늘이 내린 인재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지. 저는 17대부터 대통령의 기회가 있으며 진인사대 천명이 아닌 진천사대 천명의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진천사대 천명. 일단 15대는 김대중으로 알고 있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선생의 이름이 영어, 한글, 한문 합계가 각각 15획이기도 하지요. 이후 2003년이 되면 마침 경기 침체와 격변기가 되어 국내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날 겁니다. 16대 대통령은 좌와 우, 부자와 빈자, 동과 서, 젊은이와 노인, 서울과 지방의 분열이 일어나는 구군을 맡은 자가 나오지요. 그 이후부터는 세계적 지도자의 등장을 위한 초석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지요. 타고르가 한 말을 되새겨줬던 게 기억나는군.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는 동방의 등불이 나타난다고 했지요. 성경, 불경, 천부경 등에 예언되어 있듯이 저는 대통령이 돼 한민족을 세계에서 중심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어 남북 통일, 아시아 연방 통일을 실현하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세계적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거룩한 꿈 반드시 이루어질 걸세. 그런데 천부경에도 예언이 나와 있는가? 그렇습니다. 천부경에는 동방의 구세주가 나타나 세상을 구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신인인 허씨가 양력 1월 1일과 음력 11월 13일에 태어난다고 하였지요. 제가 바로 1950년 1월 1일생이며 그 당시 음력으로는 11월 13일입니다. 제게 천부경을 가르쳐준 스승도 천부경에 나오는 사람이 저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지요. 흥미롭군. 자네에 대한 예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게. 예, 각하. 천부경 내용 전체는 예수의 출생과 그 다음 동방의 등불, 즉 구세주의 출생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성경에는 이사야 46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한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한즉 정령 행하리라. 이외에도 10가지 성격의 예언에 동방과 저의 이름인 경영이 동시에 나오지요. 불경의 미륵경, 격암 유록 등 수십 가지 예언서를 종합해보면 동방의 등불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군. 그런데 아까 말한 진천사대 천명이란 무엇인가? 진천사대 천명은 하늘이 최선을 다해 명한 사람이며 약자로서 진천사인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각하 역시 진인사인이 아닌 진천사인입니다. 내가 진천사인인 이유는 무엇인가? 대통령 당선이 확신했던 신익희 선생이 선거 이틀을 앞두고 사망하고 그 다음으로 당선이 확실했던 조병옥 박사가 대통령 선거를 2달 앞두고 사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늘이 그동안 길러온 각하를 통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두 분을 희생시킨 것이지요. 하늘은 위기에 대비해 항상 예정된 지도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군. 하지만 각하가 국민을 살렸어도 장기 집권하는 등 독재했다는 꼬리표는 계속 따라붙을 것입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한 후에 그에 따른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소련 정권은 평생 그녀의 생활비를 미국으로 보냈지요. 각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큰 줄기는 이미 하늘에서 다 정해진 건가 보네. 모든 예언은 한치의 오차가 없었지요. 각하, 1980년 이후 절대로 권력을 붙들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신속하게 물러날 준비를 하신다면 1980년 안에 들이닥칠 위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내려앉을 때가 매우 위험한 것처럼 각하는 이제 신속하게 대통령을 하야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며 새마을 운동을 몸소 실천해야겠군. 예, 그러나 퇴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비행기 고도를 낮추셔야 하죠. 유신헌법을 민주헌법으로 바꾸고 그간 불공정하고 불평등했던 인권 침해가 있었던 모든 법률을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 하야 성명과 함께 그동안의 인권 침해로 피해받은 자들에게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해주는 한편 사면 복권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네. 내가 물러나면 줄줄이 잡혀갈 부정축제한 여당 정치인들과 차지철이 가만히 있겠나. 하여간 자네 말대로 해보겠네. 내가 언젠간 대통령이 돼 나라를 구원한다는 예언에 박 대통령의 마음이 한시름 놓인 듯했다. 그의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했다. 조금은 편안해 보였던 박정희 대통령은 이내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다시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긴 듯했다. 먼저 자네 조언대로 헌법부터 바꿔야겠어. 자네도 일단은 내가 물러나면 고생하겠군. 그러나 자네를 국회로 보내지 않고 내 옆에 있게 한 건 나의 이후를 생각해서야. 자식이 부모의 성을 바꿀 수 없듯 공화당과 새마을운동 그리고 그 정신은 훗날 반드시 자네가 이어가야 하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런데 자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아마 내가 물러나고 나면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 현명 동지와 강요들이 죽는 신용을 할 거야. 그렇지만 그들도 살아남으려니 다른 대통령의 눈치를 보겠지. 내 자식들에게 할 말이 없군. 카카,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10년을 더 하시면 일본 경제는 앞지르겠지만 하늘이 가깝게 이제 떠나야 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복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잘 알고 있네. 그러나 마음 같지가 않아. 자네가 세상을 구원하기 전까지는 뻔히 어떤 나라가 될지 알기에 마음이 너무 답답하네. 카카의 걱정대로 카카처럼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지도자가 아닌 지도자 개인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대통령이 나타날 것입니다. 카카가 이뤄놓은 경제를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파탄내겠지요. 정부와 노조가 합세해 재벌들을 해체하고 경영권 방어를 못하게 해 대기업들이 줄줄이 외국 기업에 넘어가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포항제철, 한국전력 등 알짜 기업과 은행을 외국에 팔고 나중에는 국민 몰래 국민의 몸뚱이까지 담보로 잡아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경제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저는 그때 나타나 이 나라를 구하고 아시아를 통일할 것입니다. 더는 미련을 갖지 말고 물러나. 언젠가는 자네가 세상을 구원할 진실을 위안으로 삼아야겠네. 그러나 내가 읽어놓은 모든 것이 쓰러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세우는 국민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네. 카카, 도호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호학자는 시오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선하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적이요 자기를 악하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이 지금 카카를 독재자라고 불러도 결코 국민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카카가 국민이 말하는 독재인 한국식 민주주의를 함으로써 제야 민주화 운동이 활발해지고 학문으로 배운 서양 민주주의를 투쟁과 체험을 통해 수많은 민주인사가 경험케 해줬다는 것도 많은 사람이 깨달을 겁니다. 즉, 독재가 필요악이었다는 아이러니를 다들 알게 되지요. 역사는 카카를 인정하게 될 테니 속히 사퇴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희생시키는 도둑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도 내가 참아야 한다니. 청룡상의 숙명이 가슴 사무치게 괴롭군. 그는 빈잔을 어루만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태는 명백한 수순이었다. 하야하지 않으면 끝이 어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나는 반복해서 박 대통령에게 그만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의 마음이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된 진짜 원인. 내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2월 31일을 하야일자로 정했다. 이는 그와 나만 아는 비밀이었다. 그리고 유신 헌법으로 국민 경제가 살아났으니 이제는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하야한다는 짤막한 성명 발표만 하게 돼 있었다. 카카, 정말 잘 결심하셨습니다. 허군이 내 마음을 움직인 거야. 후계자들이 대통령 일을 잘못 수행할 때 경제 쪽으로 자네가 자문해 준다면 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겠어. 나라가 크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 자네가 있다면. 예, 심력 끼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1978년 4월 21일 오후 5시경 박 대통령이 나를 급히 불렀다.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110명이 탄 민간항공기 대한항공 B707 파리발 앵커리지 서울행 비행기가 도착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